경제세는 반드시 도입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제세는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횡재세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 국회 국민청원에 3개의 행정구역으로 쪼개져 있는 위례 신도시 통합을 요청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일단 그 횡재세법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4일에 민주당이 2개의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거는 이제 그 금융사가 일정 부분의 이익이 좀 이제 많이 발생했을 때 그 기여금을 좀 부과 징수하는 그 내용이고, 또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그 징수한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이나 또 이제 소상공인에게 좀 나눠준다는 그런 이제 좀 주요 내용인데, 이 2개의 법안이 이제 묶인 게 횡재세법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안의 배경, 그리고 법안의 내용, 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입법이 된다면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통 횡재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소비자법하고 부담관리기본법인데요. 이 배경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금리하고 그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고요. 장기간 이런 그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은 그 금융기관하고 정유사들이 굉장히 초과 이익을 냈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금융기관과 정유사는 굉장히 수익을 내면서 사실 이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기세 많이 인상돼서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 이자 상환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 수익이 발생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금융기관과 정유사에게 정유사에게 일정 정도의 기여금을 좀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인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여금이 모아지게 되면 그 부담금 관리기본법은 그 모아진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 또는 소상인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해서 그 이자 부담 등을 좀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법안이고, 그런 취지에서 2개의 법안을 좀 내게 됐고요. 사실 그 주요 내용은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과할 것인가.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 지난 5년간 이자 수익의 120%를 넘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 가장 큰 상한입니다. 상한선을 40% 내에서 기여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부과율을 그거는 대통령으로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해주자고 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굉장히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체적 규모가 지금 추산하면 1조 9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되면 대체적으로 1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초과이익 환수 전체 금액을 한 1조 9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굉장히
기여금 부과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든요. 일명 이제 횡재세에 대해서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하는 여론이 조성돼 있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도 정부 여당 대통령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면서까지 공감을 했거든요. 소상공인이 네. 뭐 은행에 말이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그 굉장히 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여당도 공감을 한 바가 있어서 사실 방법의 차이, 제기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 네.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취지에서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횡재세가 시장 논리에 반하는 이중 과세다. 그리고 손해가 있을 때 또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정부 여당 측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신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를 감면을 해주는 2조 원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 요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횡재세 반대 논리와 더불어서 이 상생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기여금이든 그리고 사회적 지원금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상생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과 정유사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거고 그 조성을 통해 가지고 돕자는 취지인데 네. 사실 이거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금융기관과 정유사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과 대상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뭐냐면 횡재세라고 일명 표현은 되지만 세금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기여금 부과에 대한 것들을 법률을 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중과세라고 하는 논란을 피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세금이라기보다는 기여금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에 대한 기여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과세일 수도 없고요. 네. 기여금 범주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그게 옛날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자발적 모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반강제적인 이 모금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지금은 이미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건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법적 근거를 갖춘 기여금 형태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이중과세는 이제 여당이 이제 추구하는 정부가 추구하는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은 법적으로는 이제 뭐 그 법인세는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뭐 자발적인 뭐 그 일단 기여금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의원님은 사실상 실제적인 이중과세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 전체적인 그 금융 규모가 좀 비슷하네요. 그 정부는 2조 원. 예,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예상했던 기여금 규모가 1조 9천억이니까요. 네.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도 만약에 그걸 상생금융으로 한다면 2조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정도 규모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도 횡재세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 미비점이 좀 발견이 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과 이익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횡재세보다는 은행의 채무 조정. 그러니까 이제 좀 이자를 좀 감면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일 텐데 횡재세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또 법제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그 미비한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생소한 언어거든요. 사실 네, 네.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준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면 부과 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저희가 이제 제시한 거는 지난 5년간의 이자 수익의 평균치를 120% 넘는 거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전문가들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금융 기관별로 그 출발점과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순수익이냐 이자 수익이냐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자는 의견이고요. 실제 기준만 잘 정하면 이런 기여금 부과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기준을 하면서 기준을 잘 정해놓고
법제화 되면 네.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이 있습니다. 법사는 이제 법안 심사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그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견을 들어야 되고 네. 그럼 통과도 시켜야 하고 또 집행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대체적으로 빨라도 1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급하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거든요. 정유사의 횡재세 도입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작년부터 논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이미 뭐 1년 전 이상부터 논의는 돼 왔던 거죠. 예. 논의는 돼 왔는데 네. 다만 이제 법제화시키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특히 네. 서민들의 전기세 부담이라든지 이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횡재세 도입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통해서 좀 빠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빠르고 시급하게 좀 지원해 주자. 네. 이런 의견이 우리 당내에서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의견이 채무 조정, 금융기관 채무 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기여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시급히 먼저 채무 조정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논의를 좀 숙이해서 더 깊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그렇죠. 같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달 28일 지난주입니다. 네. 횡재세법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됐는데 여야 서로 그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걸 당론으로 추진해서 내년 총선 전에 입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그 정부 여당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하는 네.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그렇죠. 바이고요. 다만 방법의 네, 차이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방법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여야 간에 사실 이견처럼 보이고 있긴 하나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제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참여를 할 것인지의 차이의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빨리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극복 들고요. 가능하다. 네. 가능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 여론도 사실은 굉장한 초과 수익을 올린 금융사하고 정유사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번 이제 28일 처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회라는 게 이제 상임위 논의를 통해 가지고 대립점을 발견하게 되면 사실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돼 있으면 이 법제화하는데 큰 문제가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공의 빨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시급성도 있으니 가능하면 총선 전에 입법을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도움을 주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횡재세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 이슈는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네. 하고요. 의원님은 지역구인 경기도 하남을 중심으로 또 이제 위례 신도시에 대한 행정 통합 이야기가 이제 그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이제 뭐 그 모두 주재하다시피 서울 송파, 경기 성남 그리고 이제 경기 하남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지금 이제 쪼개져 있는데 행정부터 교육 그리고 이제 뭐 교통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또 이제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위례 신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일반 분들은 보통은 난 뭐 행정구역 좀 다른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정주 여건인데 그 중에서도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울하고 인접해 돼 있는데 불구하고 서울에 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세 지자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행정 행위에 관련돼서도 있잖아요. 다 다르게 있고요. 네. 특히 학교 같은 건 더 심각하죠. 바로 건너편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이 다른 행정구역입니다. 네. 여기 성남이고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럼 하나분들이 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일로 배정을 받지 곳으로 못합니다. 배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만 건너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 값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비싼가요? 지금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아는 건 하남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위례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부터 히스토리가 있어요. 원래는 위례 신도시를 만들 때 단일 행정구역으로 만들기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째 서울시 경기도 그렇게 같이 큰 강력단체가 하고 그다음에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기초단체랑 협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아, 과정이 복잡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려면 시의회라든지 기초의회 다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네.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이러다가는 통합구역으로는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네. 또 지자체 간에 이제 인구 유입이 되게 되면 세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세수 수익과 관련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얽혀있었죠. 이 통합이 이거 쉽지가 않은 그런 그래서 상황. 그 당시에는 통합을 못하고 그냥 세 지자체로 나눠가지고 이례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문제라든지 학급 문제라든지 행정 행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일반 공공제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네. 이게 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학교 배정도 그렇지만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건너편에 성남시에 공공시설 도서관이 있는데 네. 도서관 혜택은 그 지자체 주민들에게만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우리도 하나의 위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금 이제 해결하지는 안 되겠다. 처음 출발을 원래 네.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하자고 한 취지로 됐다가 네. 이게 지자체 간의 이견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 다시 한번 그거는 원점으로 취지에 맞게 돌려주는 게 맞다. 이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례 신도시 통합과 관련돼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지금 논의가 시작됐으니 이걸 기하로 해서 빠르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런 네. 취지에서 저는 위례 신도시 통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네. 교통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15년째 표류 중인 경전철 그 위례 신사선 이거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이게 참 이게 문제 원래는 선교통 후입주가 신도시의 기본 정책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위례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부터 강역교통 계획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 23년에 개통한다.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위례 신사선이 지금 그 민간 투자 심사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허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저의 예상으로는 올해 안에는 이번 달 안에 아니면 1월 중에는 민간 투자 심사 서울시에서 기재부에 올려서 하는 심사가 있거든요. 이거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말이나 후년 초는 이제 기공을 하는 거죠. 기공을 하고 대체적으로 30년 정도에 개통하는. 그 심사 들어가는 건 의원님이 좀 힘을 쓰신 건가요? 저희도 뭐 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그 단체장도 그렇고 네. 우리 뭐 시도위원들도 그렇고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한 거고 사실 뭐 제가 가장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교통이 이제 좀 불편한 지역은 특히나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한테는 또 제1, 제2의 공약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좀 많이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약들이 되겠죠. 그 의원님이 21대 총선에서도 이제 위례 신도시 관련 공약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제 위례 신도시 통합 특별법도 이제 조만간 발의하실 거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특별법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거고 또 앞으로 이제 위례 신도시 행정 통합을 위해서 어떤 원칙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중심을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례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세 지자체로 나눠 있으면서 이런 큰 불편을 야기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근 10여 년을 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서 이렇게 네. 만들겠다 싶어서 이 위례 신도시를 통합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들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통합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고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에 발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위례 주민들 특히 하남 주민들, 성남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위례 신도시 통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주민 단체들과 함께 잘 협력을 해서 네. 그 또 의견 지금
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좀 더 상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주민단체들과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SNS나 이런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의견을 좀 접수하고, 네. 그다음에 간담회하고 주민들 있잖아요.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빨리 통과되고 그것이 실제로 유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서로 지자체가 세 개가 이렇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되면 어떤 이익이 주민들한테 있는지, 그 통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밝혀내서 그 세 지자체 주민들 간에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도 충분히 밟아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 보니까 그 하남 지역구가 분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아주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일찌감치 국회 입성을 준비하는 그 예비 후보군 윤곽을 좀 드러냈는데, 의원님도 이제 레이스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획과 이미 시작을 했죠. 네. 그 지역 현안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획과 포부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 선거구와 관련된 법정 인구가 넘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분구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분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분구가 되더라도 어쨌든 하남 시민들의 이해 요구를 잘 반영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실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희는 교통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우리 3호선 말씀도 하셨지만 네. 5초월 시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뭐냐면 5호선 이미 연장선이 들어왔고요. 그 3호선 이제 지금 추진하는 건데 그것도 주민들께 얘기하신 대로 적게 개통할 수 있게끔 하고 네. 9호선이 있습니다. 9호선 연장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9호선 연장 사업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일회 신사선 있잖아요. 네. 일회 신사선 문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데 네. 일회 신사선도 반드시 빨리 민간 투자 심사 통과되고 적기에 빨리 기공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개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역 급행철도인 GTX-D를 유치하는 겁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두 분 다 공약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이끌어는 다음 달이면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네. 되면 GTX-D도 반드시 하나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TX 와 반드시 이 5철 시대를 열겠다. 5철 이게 시대. 제 생각입니다. GTX와 이제 3호선 연장. 네, 역시 이제 교통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이제 수건 사업 중에 이제 하나인 네. 거죠. 네. 3호선이 연장되면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하남에 좀 더 가까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호선 종점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교육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들이. 네. 저희가 인구가 좀 지금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33만 명인데 네. 교육지원청이 이 강주랑 같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하남 교육지원청 분리를 해서 네. 반드시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횡재세법 논란과 위례 신도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